자, 2강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는 관여도의 유형의 4가지 형태를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내용으로 관여도의 본질 중에서 비계획적 구매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계획적 구매, 비계획적 구매,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매를 의미하는데, 소비자가 점포에 가기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구매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이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뭘 사겠다라고 딱 가서 이제 계획을 하고 가는데, 막상 가면은 뭐 5만 가지 그런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뭘 살지 일단 그 사려고 왔었던 걸 까먹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예, 그것처럼 이 비계획적 구매라고 하는 건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매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매 같은 경우에 주로 아까 우리 일각에서 얘기했었던 제한적 의사결정 유형과 그리고 습관, 타성에 의한 그 결정 유형 두 가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저관여 상품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무계획적인 이런 구매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 점포 바깥에서 다른 상품들, 대체품들을 탐색하는데 관련되는 시간이라든가 노력, 고통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타성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 두 번째는 소비자들은 다양성과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자신이 눈앞에 보여져 있는 제한적인 대상들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비계획적 구매와 비슷하게 우리 얘기가 되는 것들이 충동구매예요. 충동구매. 자, 이 충동구매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로는 좀 병적인 형태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영속되는 어떤 갑작스러운 충동, 말 그대로 충동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충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덥석 그냥 집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계획적인 구매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물론 비계획적인 구매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정신의학연구에 따르면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마치 쇼핑 중독과 비슷한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충동적이고 병적인 소비, 소비를 함으로써의 어떤 느끼는 만족감 자체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게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하려는 것. 그래서 이건 개인의 어떤 정신 상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어하기가 좀 어렵고 돌발적이고 또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종종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뭐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의 맑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필요는 없는데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그냥 구매를 하고 봤더니만 비슷한 성능을 내는 상품이 주변에 있어요. 예, 그래 놓고서 이제 내가 왜 샀지라고 후회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술, 담배, 뭐 도박, 마약 같은 이런 유전적인 성향이나 환경적인 이 조합으로 발생하는 도파민, 그런 분비로 쾌감을 일으키는 특정 행동을 쇼핑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뭐 굉장히 눈에 유혹적이고 또 이렇게 현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자극받는 것에 따라서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이게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에 쉽게 노출이 되어져 있죠. 영화도 이런 영화가 있죠. 쇼포홀릭이라고 해서 이렇게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막 사재끼는 뭐 이런 영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충동 구매는 그럼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한 네 가지로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순수 충동 구매가 있어요.
정상적인 구획 패턴에서 벗어난 행동인데 진기한 것이나 새로운 것들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티슈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티슈 곽 티슈 같은 경우를 구매할 때 뭐 그냥 필요하면 부족하면은 이런 크레스 티슈 같은 거를 구매할 텐데 보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이뻐요. 혹해요. 이거 구매하면 굉장히 인테리어에 좋겠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것에 의해서 구매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죠. 두 번째는 상기 충동 구매예요. 상기. 내가 떠올려서 구매하게 되는 거. 쇼핑 현장에서 집에 있는 상품의 재고가 고갈됐겠구나. 인지하진 못했지만 점포에 가서 보니까 이거 봤는데 우리 집에 뭐 세제가 떨어졌네. 그래서 구매하게 되는 이런 상기 충동 구매예요. 근데 실제로 고갈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보면 구매를 하게 일으키는 그런 어떤 견물생심의 그런 상기 충동 구매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시되는 것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일어나는 충동 구매입니다.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품 같은 경우에 이걸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구매하면 어디다가 쓰겠지. 일단은 구매해 놓고 그 다음에 용도를 한번 알아보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인터넷에서 뭐 굉장히 좋은 상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상품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한 성능을 내는 상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매를 하게 됐을 때 중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사놓고 뭐 이거 와이프나 아이들이 쓰면 되겠지라고 구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합리화 시켜가면서 이런 제시되는 그런 충동 구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또는 계획적인 충동 구매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비계획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계획적인 충동 구매는 뭐냐? 특별 판매라든가 아니면은 경품 제공이라든가 뭐 쿠폰 판매 같이 일상적이지 않게 일어나는 그러한 프로모션 때문에 원래는 구매할 계획이 없었지만 뭐 5만 원 이상을 구매하게 되면 뭐 뭘 준대요. 뭐 점포에 갔더니 막 그러면 나는 분명히 2, 3만 원어치밖에는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뭐 불필요하게 찾는 거죠. 계획적으로 5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계획하지 않았지만 계획적인 충동 구매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런 경우를 많이 이제 마케터들은 노립니다. 이제 매대에서 이제 카운터에서 물건값을 계산을 하게 할 때 놓여져 있는 상품들의 구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보통 크게 비싸지 않은 상품들이 놓여져 있어요. 뭐 초콜릿이라든가 뭐 천하장사 소세지 같은 것들이 되게 저렴하죠. 근데 항상 여기 이렇게 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산을 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요것들은 뭐 누구를 노리는 걸까요? 아마도 같이 계산하면서 따라오는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그러면서 이제 떼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들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뭐 그냥 사주고 말지 이렇게 계획이 없었던 구매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매대를 놓아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이런 상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물품까지 장바구니에 다 넣고 그리고서 결제 버튼을 눌렀더니만 화면상에 이런 제품을 한번 써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저렴한 제품들을 좀 추천하는 화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비계획적인 구매 행동을 요구하는 충동 구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2강에서의 본론인 그 저관여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관여에 대한 의사결정은요, 굉장히 고가에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매에 비해서
훨씬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관여 구매가 훨씬 마케터들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그들의 신념 체계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해서 일관적인 충성도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구매하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마케터들이 경쟁을 하는 분야가 이런 저관여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고관여라면 이건 잘 뚫고 예, 예,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들을 아주 오랫동안 찾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우리 일상이나 소비자들 구매 현상은 대부분이 저관여에 대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대리운전 같은 경우 앞으로 해도 똑같고 뒤로 해도 똑같은 1577에 1577 뭐 이런 식으로 대리운전 불러야 되는데 어디 부르지? 떠올렸던 것들 그런 쉽게 이해되고 쉽게 기억할 수 있었던 그 대표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어디 구매하나 다 똑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노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저관여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들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내놓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만 살펴보시게 되면, 크루그먼의 수동적인 학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주입되어진, 그래서 세뇌되어진 것에 의해서, 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세뇌 도구, 주입 도구가 TV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회상을 가능하게 해주면서도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TV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브랜드 회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리콜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리콜. 자, 리콜은 뭐냐면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는데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런 상기시켜주는 거, 그 상기시켜주는 리마인더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상기라고 하는 개념은 눈앞에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브랜드, 이거 내가 봤던 브랜드인데 하고 탁 집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리콜, 회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을 감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한 제품을 떠올리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상기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이에요. 제가 1강에서 얘기했었던 두통약, 그럼 타이너를 눈앞에 없는데도 떠올릴 수가 있게 하는 것은 세뇌의 결과입니다. 세뇌의 결과, 주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품을 언급했었을 때 브랜드를 떠올려 보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 선택의 결정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TV는 이런 수동적인 학습을 만들어주는 아주 굉장히 저관여 매체이기 때문에 광고 메시지가 욕구라든가 브랜드에 대한 신념, 과거 경험들과 연결시키지 못해요. 밀어내기 때문에. 반면에 TV의 대표적인 반대 개념인 인쇄 매체, 신문이라든가 잡지는 TV 광고보다 굉장히 정적이죠. 텍스트를 읽거나 어떤 그림을, 사진을 봐야만 되기 때문에 내가 독자가 원하게 되면 읽거나 여기서 습득을 하게 되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도 많고 조금 더 관여도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죠. TV 매체와 인쇄 매체는. 그래서 정보 지향적인 광고가 비정보 지향적인 광고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TV는 관여도가 낮은 광고에 적합하고, 인쇄 매체 같은 경우에는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는 쉐리프라고 하는 학자의 사회 판단 이론이에요. 이거는 어떤 쟁점에 대한 거,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상품을 결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구매에 대한 쟁점에 대한
개인적인 관여에 따라서 그 범위가 설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수용에 대한 거, 또 거부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넓으냐, 좁으냐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용 범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수용 범위가 넓은 사람들, 뭐 그러니까 마케터가 제공해주는 뭐 광고나 정보에 대해서 수용 범위가 넓은 사람, 또는 거부하는 영역이 넓은 사람, 거부하려는 영역이 넓은 사람, 또 중립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들은 다 어떤 개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개인마다.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어떤 명확한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고관여 성향의 사람은요, 좁은 수용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나는 확고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관여 성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케터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수용하려는 가능성이 좀 좁습니다. 대신에 넓은 거부할 만한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예.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명확한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성향 자체가 저관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넓은 수용 영역을 가지고 있고요. 좁은 거부 영역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고관여 성향의 개인은 어떤 선입견과 편견에 의해서 전달받은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고, 저관여 성향의 개인은 메시지를 왜곡하거나 또는 동화 또는 대조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동화는 뭐고, 예, 대조 효과는 뭐냐? 자, 동화라고 하는 거, 동화 효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동조화라 시키려는 경향을 얘기해요. 메시지를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응이에요. 전달되는 메시지가 좋겠는데? 라고 인식하려는 경향이 좀 더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대조 효과는 메시지를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반응. 예, 그러니까 나에게 선의를 보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무슨 그 나쁜 생각 때문에 나한테 선의를 보일 거야. 이런 게 대조 효과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하나의 글을 읽었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각박해지고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어, 옆집에서 이사 왔다고 떡을 제공을 했대요. 근데 그걸 이제 글을 올렸어요. 올려서 어, 이사 온 옆집에서 떡을 돌렸는데 요즘도 이런 거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근데 뭐 저는 별 생각 없어 이거는데 댓글들 보다 보니까 참 각박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 본문 자체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댓글을 하는 과정에 그게 뭐 이상한가요? 라는 댓글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떡 하나 주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부탁할 일을 만들려고 떡을 돌린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의도로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이라고. 사람들의 반응들이 대체로 저처럼 조금 이제 그 글 올린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했어요. 예. 아직도 정상적인 사람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이거는 그 사람이 선의를 보였는데 그냥 이사 온 거에 대해서 떡을 요즘에 잘 돌리지는 않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단절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 떡을 그냥 하나 돌린 것 뿐인데, 그걸 왜곡하고 또는 이런 대조 효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성향을 하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주로 명확하고 정보 제공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면 좋고요. 관여도가 낮은 소비자에 대한 광고는 그냥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만 줄 수 있고, 나머지 상징적인 것들, 뭐 스타일이나 아니면 광고의 배경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거에 주로 의존을 해야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관여도가 가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이론으로 정교화 가능성 이론이에요. 말을 좀 어렵게 써놨네. 저도 그 교재를 좀
강의 안으로 만들면서 학자들은 참 말 만들기를 좋아한다라고 정교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용어 자체를 자기들끼리 해 놨어요. 자, 뭐냐면 소비자의 태도라든가 아니면 그 변화에 대한 그 변화 형성하는 그 과정은 설득적인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예, 그 노력을 기울이는 그것을 그 작업을 정교화라고 자기들끼리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교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소비자가 광고에서 제시된 제품의 정보를 처리하려는 노력이라고 하고, 마케터는 그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제공해 주기, 노력을 경감시켜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비자는 광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메시지에 담겨진 주장을 평가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가진 성향에 따르게 되면, 사리풀 이론에 따르게 되면.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메시지에는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게 이 주된 내용입니다. 정서적인 반응.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 마케터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감성적인, 정서적인 것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 자, 보시면은 제가 2017년도에 나온 가장 제가 봤을 때 잘 만들었었던 우리 국내 광고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여기 기아자동차에서 나왔었던 스팅어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을 안 해요. 단종됐습니다. 이 차가 굉장히 멋진 차예요. 스포츠카처럼 멋진 차인데, 기아자동차에서 이런 차를 만들었을까 정말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 광고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같이 한번 구경을 해 보겠습니다.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Rien de rien. Ça commence avec toi. Live your dream. Stinger. 자,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자, 이 광고를 보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자동차 광고다라고 생각하시기에 되게 플레인하게 평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 이 광고의 컨셉은 기아 자동차에서 야심차게 맘먹고 제작한 스포츠카예요. 스포츠카 세단인데, 이 세단 자동차를 성능 또는 그 감성적인 것들로 버무려서 광고 30초, 15초, 20초짜리로 TV 광고를 냈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광고 자체도 그렇고 자동차 자체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 남자의 어떤 그 어렸을 때 성장하는 과정들을 점점 보여주면서 성공한 그 어떤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몽환적인 그런 추억을 회상하는데 자신의 자리에서 그 차를 몰게 되면은 어렸을 때의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미래의 모습을 완성시켜 주는, 꿈을 실현시켜 주는 그 자동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의 감성이 전해지는 거죠. 자동차가 막 드리프트를 하면서 일어나는 그 타이어의 그런 연기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넣어서 대단히 저도 이제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보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예, 그 정서적인 반응. 이래서 마케터들이 이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소구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번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많은 정보라든가 어떤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정서적인 광고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신 내용을 따라서 광고에서 제시된 제품을 처리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노력 정도는요, 거기에 동기, 기회, 그리고 어떤 재력이라든가 소득 같은 능력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욕구라든가 목표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동기가 더 높아지게 되고, 감각기관에 따라서 정보 처리를 하는 기회가 높아지면서 소비자가 가진 능력, 친숙도라든가 말 그대로 소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런 광고와 아주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 시대는 논점에 대한 사고의 결과로 중심적인 내용, 이 메시지가 뭐냐, 이것도 이제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돼야 되겠죠. 지적 능력에 따라서.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 어떤 그 주변적인 얘기들, 뭐 여기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라든가 광고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득되는 사람들 둘 다를 만족시키면서 이것이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여도가 높을 경우에는 정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자동차는 고가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할 동기가 있다고 해서 그 정교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성만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지적 능력이거나 소득이거나 친숙도거나.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이 동일하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관여도가 높을수록 중심 단서 쪽으로, 메시지 쪽으로 더 이용을 하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관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주변 단서들, 배경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태도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잘 만들어진 광고라고 기아자동차를 이렇게 칭찬했던 이유가 둘 다를 만족시켜요. 위와 메시지와 그리고 주변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만족시켜줬던 광고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저관여에 대한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케터들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로 가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자, 소비자를 저관여로부터 고관여로 전환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관여는 곧 몰입을 의미해요. 몰입. 그래서 고관여 소비자는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관여되는 문제를 연결시켜 주면 되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제가 만들어 놓은 그림들처럼, 자, 경쟁 브랜드에 대한 거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광고된 브랜드와 관련되는 문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저관여 상품의 대표적인 예인 껌에다가 충치 예방 문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관여적인 문제로. 또 마찬가지로 과자들 중에서도 대단히 이것도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너 비싸지 않느냐 라는 걸로 비판받는 여기 닥터유, 그죠? 또는 마켓 오, 요 브랜드예요. 요 과자들은 대표적인 저관여 상품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건강이라는 속성을 연결시켜줘서 엄마들이 아이들 먹일 때 안전하게 먹일 수 있는 과자다라고 하는 고관여적인 성격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에비앙은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유럽 쪽에서 나오는 생수죠. 이거는 저관여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물이 아니라 약이라고 하는 광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광고하지 않지만 유럽 쪽에서는 석회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석회 지역이 많아서 물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배 아픈 사람은 에비앙을 마시라고 광고할 정도로 이렇게 물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이런 건강을 연결시켜 주게 되죠. 저관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전략은 제품을 관여되는 상황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눈치채셨겠지만 밤늦은 시간에 TV에서 라면 먹는 광고가 한번 나오고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저관여 상품이지만
관여되게끔 나랑 같은 상황이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커피 광고를 한다든가 지하철 라디오가 듣는 사람이 요즘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라디오 광고에서 지하철에 막 치이는 사람에게 자동차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이가 아니라 자동차를 구입해서 편하게 다니라 이런 광고를 해서 나의 상황과 연관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출한 심야 시간대 이런 라면 먹는 상황을 연결시켜 주는 텔레비전 광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자, 세 번째는 제품과 관여되어지는 광고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제품과 어떤 연관이 생기도록 광고에 대해서 관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페브리즈라는 광고인데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오는 상황을 상정한 광고입니다. 근데 냄새나고 막 그 남자 사는 집에 그 칙칙한 그런 게 아니라 이 페브리즈가 그런 데 쓰일 거다라고 연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옷에다가 뿌리는 게 아니라 가구에다 뿌리고 집에다 뿌려라 라는 거예요. 또는 가치 표현적인 광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펩시를 애용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관시켜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광고 모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아이돌이라든가. 자, 또는 당신의 친구와 하겐다즈를 먹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는 이런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먹는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을 연관시켜 주는 거죠. 이건 정말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시면 다들 하겐다즈, 나뚜루 같은 아주 비싼 아이스크림 있는 냉동고 쪽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만이 그 냉장고에서 마음껏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수 있겠죠. 이런 이미지를 제공을 해 주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제품의 효익의 중요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효익이 있을 텐데 이걸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티웨이라는 그 저가 항공사, 단지 저렴한 가격만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광고로서 소비자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광고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자동차 광고 중에서 여기 볼보라는 자동차는 가족, 안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동차에다가 씌우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안전한 자동차라고 하는 광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뛰어나오는 요 상황에서 이 육중한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서지는 않을 건데 이거 굉장히 밀려서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볼보의 브레이크는 굉장히 몇 미터 내로 갑작스럽게 정지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다라고 하는 걸 부각하죠. 이건 뭐 연출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진짜 볼보 자동차 안전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제품의 그 특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중요성의 특성을 만들어내서 기존 제품에 이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하지 않았었던 속성들을 추가를 하는 거죠. 비타 500은 드링크제, 자양강장제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제로 무설탕이라는 걸 추가해서 중요한 특성을 또 얹어 버리는 거죠. 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동수단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포테인먼트, 여기서 유튜브 보고 자동차 안에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또 지도 내비게이션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죠. 그래서 자동차의 중요한 속성들을 이제 전자장치처럼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성으로부터의 다양성 추구와 변화를 한번 볼게요. 저반영 상황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떤 다양성을 추구하거나 브랜드를 전환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친밀감을 이용해서 동일 브랜드를 계속 고수하도록 유도할 것인지 문제도 존재를 하거든요.
먼저 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리딩 업체들은 타성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대 앞에 대형 이렇게 매대를 만들어 놓는 이유가 친밀감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상기시키거나 또 상점 내에서 면적을 크게 차지하게끔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죠. 반면에 후발주자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는 다양성을 추구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래서 특별한 가격을 제공한다든가 저가격이나 쿠폰이나 무료 견본 같은 경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략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관여도에 따른 우리 광고 전략은요, 우리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얘기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